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건축용 강제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건축용 강제의 특징, 그 다음에 건축용 강제의 재료 역학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제의 강종별 분류, 어, 이 중에서도 강제의 표기 방법, 그 다음에 강제의 강종별 설계 기준 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SS 강제, SM 강제, SN 강제, 그 다음에 TMCP 강제, 그 다음에 HSA 강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구조용 강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KS에서 코리안 스탠다드 공업 기준에 의해서 건축용 강제로 사용되는 강제의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항복 강도, 강제의 항복 강도 또는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연성 능력을 평가하는 그 항복비라든지 또는 연신율에 대한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강종별 케이스 규격에서는 강제의 두께별 항복 강도 또는 항복점 또는 인장 강도, 그 다음에 항복비, 그 다음에 연신율 등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 사항들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복비란 그 최대 인장 강도에 대한 텐사일 스트레스 FU라고 그러죠. 최대 인장 강도에 대한 항복 강도의 비 FI라고 하죠. Yield Strength 값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복비가 낮을수록 연성 능력이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성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항복비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항복 강도가 강제 항복 강도가 275에서 355 메가파스칼, 좀 낮은 강도일 경우에는 강제의 항복비는 80%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고강도 강제인 420 메가파스칼 이상의 강제는 항복비를 85% 이하로 규격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인 SN 강제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SN275A 또는 SN275B 두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항복 강도는 강제의 두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얇은 강제의 두께가 6mm 이상 되고 40mm 이하 되는 경우에는 항복 강도를 고 275가 어떻게 보면 항복 강도인데 최저 항복 강도죠. 이 강제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요 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 이상 275 값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판 두께가 두꺼운 경우 40에서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낮춰서 한 10%가량 낮춰서 낮은 값 이상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근데 그 강제의 두께에 대한 저감은 없습니다. 조건은 없고요. 그래서 SN275A는 항복비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제한 조건은 없지만 연신율에 대한 제한 조건은 있어요. 연신율에 대한 조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제의 두께가 좀 얇은 거는 연신율을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8%. 그 다음에 그보다 두꺼운 강제는 조금 높은 연신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 이상의 연신율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신율은 원래 길이에 대해서 파괴 시점까지 늘어난 길이, 그 그죠? 늘어난 길이의 비를 나타나기 때문에 연신율이 높다는 것은 강제의 연성 능력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SN275B B 강제는 보면
다른 것들은 강제의 두께에 따른 저감은 여전하고요. 여전하게 저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항복비 제한이 있습니다. 항복비가 80% 이하가 되도록, 그렇죠? 이하가 되도록 컨트롤해야 된다. 라는 제한이 있고, 이것도 연식률에 대한 제한도 마찬가지로 강판이 두꺼울수록 연식률을 많이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강제 요구 사항에는 화학적 성분과 용접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제의 용접성은 여러 성분 중 탄소량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습니다. 탄소량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데 보통 탄소량이 높을수록 강도는 높고 연성 능력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용접성도 떨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탄소량에 큰 영향을 받는데 강제 용접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탄소를 포함한 용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소의 함유량으로 계산되는 탄소당량이라는 값이 있고요. 지표가 CE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또는 감수성 계수라는 PCM 값이 있습니다. 이런 게 계산하는 값이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용접성의 그 성능을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한값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용접성을 고려하여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한 강제인 SN 강제, 용접구조용 강제, 그 다음에 SN 강제, 건축구조용 강제, 그 다음에 TMCP 강제, 그 다음에 건축구조용 고성능 강제라는 HSA 강제는 해당 케이스 규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학성분 및 탄소 당량, 그 다음에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서 제한치를 기준치를 제한하고 있고 기술하고 있고 그거에 맞도록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탄소 당량 간단히 살펴보면 CEQ라고 하는데 탄소 당량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데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탄소 당량은 C 탄소량이죠. 플러스 6 mm. mm는 뭐죠? 예, 저거죠. mm는 망간, 그렇죠? 망간이고 플러스 망간 있죠? 망간. 그다음에 플러스 5분의 Cr은 뭐죠? 크롬. 그다음에 MO는 몰리브덴. 플러스 V는 바나듐,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15분의 Ni, 니켈이죠. 니켈. 그다음에 Cu, 구리에 대한 이런 화학 성분에 대한 조합을 해서 이걸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탄소 당량 CEQ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 PCM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요 비슷한 그 화학 성분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나고요. 여기도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의 뭐 SI 뭐죠? 규소죠. 규소량이 여기 전부 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있으면서 또 뭐가 있죠? 여기 B가 있네요. B 이건 뭐죠? 붕소의 량이라는 게 더 여기 추가져서 조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 탄소량 당연히 있고 이런 조합의 대수합을 통해서 그 퍼센테이지로 용접 균열 감수성 조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한값을 제한하고 있고요. 일부 강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공회사에서는 시공 중에는 이런 강제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렇죠? 이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용 강제는 강제 검사 증명서라는 밀시트가 있습니다. 밀시트가 오는데 첨부되어 있는데 이런 강제 검사 증명서 밀시트를 통해서 이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이 밖에 특성치, 그 다음에 화학 성분들, 그리고 뭐 용접성 이런 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밀시트가 있고요. 밀시트를 통해서 시공사는 구조 설계에 반영된 올바른 품질의 강제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건축용 강제의 특징으로는 또 요구 조건으로는 강제의 충격성 특성이 있습니다. 충격성 특성이 있는데
이거는 전 샤르피 테스트, 샤르피 충격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강제 혹은 용접부의 인성, 터프니스라고 하죠. 터프니스, 인성, 뭐 끈기라고 하죠. 강제의 끈기, 파괴될 때까지 끈기, 이걸 평가하는 지표로서 충격 특성을 이용하는데, 이 충격 특성은 파괴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 특성은 샤르피 충격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 이 시험편이 파단되는데 소요되는 에너지량, 그렇죠? 흡수 에너지의 양을 갖고 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샤르피 충격 실험편이 있고요. 요런 규격에 표준화된, 거기에 그 노치라고 이렇게 그 결손을 시킵니다. V 노치를 이렇게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충격 하중을 가해서 이 부분이 파괴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치에 대한 여기 치수의 평균 그 표준 치수 값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험편을 지지대에 설치해 놓고 해머, 그렇죠? 해머를 이렇게 낙하를 시킵니다. 낙하를 시키면 어떻게 보면 위치 에너지, 그렇죠?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로 떨어져서 발생하는, 파단대까지 발생하는 이 충격 흡수 에너지를 체크를 해서 이 샤르피 흡수 에너지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르피 충격 실험의 원리는 이런 그 충격 하중을 가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통한 충격 하중을 가해서 이게 파단될 때의 형상의 흡수 에너지를 체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샤르피 테스트는 또 여러 온도에서 또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SS275 또는 SM35A 강제에서는 충격 특성치에 대한 규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격 성능에 대한 제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근데 특별한 강제, 예를 들어서 SM355B 또는 C, 그리고 SN 강제, 그 다음에 TMCP 강제, 그 다음에 HSA 강제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제한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도는 0도C, 섭씨 0도C,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섭씨 5도, 그 다음에 섭씨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 마이너스 40도, 이런 강종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 온도가 있습니다. 요거에서의 충격 하한값에서의 요거 에너지 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0도입니다. 마이너스 5도 섭씨,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40도에서 발생하는 하한값, 에너지 값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KS, 요런 데서 이런 실험 방법이라든지 제한값, 하한값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종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SM275B 같은 경우에는 A는 필요 없다, SN 강제, 여기 SN 강제 필요하다 그랬죠. SN275B, 그 다음에 35B, 그 다음에 460B, 그렇죠? 그리고 TMCP 강도 있죠. SM35TMC, SM420TMC, 이런 것 같은 경우는 0도C에서 샤르피 테스트에서 27주울에 해당되는 흡수 에너지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에 비해서 맨 밑에 볼까요? 맨 밑에는 섭씨 영하 5도에서 샤르피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거는 100줄 이상의 에너지량, 흡수 에너지 양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요런 이상 확보에 대한 강종은 SM460TMC, 그 다음에 HSA650은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강종별로, 그렇죠? 강종별로 샤르피 테스트에 대한 온도와 거기에 최소 필요한 흡수 에너지 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샤르피 테스트가 필요한 것은 보통 취성 파괴가 이루어지는 강제, 특히 추운 지역, 추운 지방에서는 충격 하중에 대해서 강제가 취성 파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샤르피 테스트에서 고성능 강제를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취성 파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 그렇죠? 구조물, 특히 추운 지역에서는, 그리고 혹은 그 부위의 강제를 선정할 때에는 충격치에 대한 규격을 확인한 후, 그렇죠?
사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샤르피 테스트에 대한 흡수 에너지, 그렇죠? 이의 성능이 확보된 강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도 강제는 내진 설계에 관한 요구 성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즘 현대 강제들의 개발의 추세들은 일단 고강도화, 그렇죠? 특히 항복점이 높은 고강도화.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가 높은 고강도 강을 사용하여서 구조 골조의 경량화를 좀 실현시키고자 하는 게 요즘 현대 강제 개발의 추세고요. 또 한 추세로는 극적 항복점화, 그러니까 강제의 항복점을 낮추는 거. 그러면서 연속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구조물의 연속 능력을 증가시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그래서 보면 지진에 의한 건축물의 입력 에너지를 구조 골조의 특정 부위에 흡수시켜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주요 구조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는 댐퍼 등의 제진 구조 시스템의 구성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 그림을 보면 세로는 응력이고요. 그리고 가로는 변형을 나타내는데 변형률 또는 변형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고강도 강제로 올라갈수록 보면 당연히 그 최대 인장 응력은 높아지죠. 그리고 항복 응력도 항복 강도도 높아지고요. 그렇지만 그 연속 능력은 떨어집니다. 고강도와 강제가 됨에 따라 연속 능력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항복 강도 또는 최대 인장 강도가 낮음에 따라서 또 연속 능력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렇죠? 커지죠. 그래서 고강도 강제를 만들 때는 고강도 강제 어느 정도의 항복비, 그렇죠? 또는 연속률에 대한 제한을 해서 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속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저 극저 항복점강, 그렇죠? 항복은 어떻게 보면 그 점에서 빨리 파괴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연속 능력을 길게 만들어서 구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연속 능력을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진 장치가 설치는 댐퍼라고 하죠. 제진 장치가 설치되는 건물의 같은 경우는 이 제진 장치에서 구조물이 먼저 파괴되게끔 유도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충분한 지진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그렇죠? 연속 능력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제진 장치에 어떻게 보면 극저 항복점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진 장치가 없는 건물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보호담부죠. 보호담부의 소성 힌지를 먼저 발생을 시켜서 그렇죠? 발생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최대 파괴까지의 기간을 늘려주는 것, 지연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건물 전체적인 연속 능력을 확보시켜 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 소성 힌지를 가 발생하는 그거를 유도하는 그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극저 항복점 강을 일부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성인지를 발생하게끔 유도하는 개념으로서 또 강종 개발을 또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강제 개발의 또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강제 내진 설계에 대한 요구 조건 중에서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낮은 항복비, 그렇죠? 낮은 항복비를 유지함으로써 연속 능력을 좋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진 설계의 주요 요소인 구조물의 소성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복비를 일정치 이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강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이하로? 85% 일반적으로 이하로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낮은 항복비 개념도 연속 능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항복 강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복점의 편차가 크면 골조를 구성하는 부재 간의 내력 균형이 설계각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구조물의 종국적인 거동이 설계자 의도와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에는 또 SN 강제라는 게 또 이제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강제죠.
건축 구조용 강제라고 해서 SN 강제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이런 강제들이 또 이제 항복 강도의 편차를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은 얘기했듯이 지진력이 발생했을 때 단부 쪽에 큰 지진력이 발생을 하죠. 큰 지진력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성 힌지를 유도시키는 거죠. 소성 영역을 구성시키는 거죠. 소성 영역이 발생하게끔 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서 설계를 컨셉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뭐 여기 6층 골조의 붕괴 메커니즘과 하중 변이 관계인데 타입 A는 붕괴 메커니즘, 붕괴를 기둥 붕괴형, 그렇죠? 일종의 기둥이 먼저 붕괴할 경우에는 최종 붕괴 때 그 연속 능력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변형이라면 연속 능력이 적게 금방 파괴가 되죠. 그렇지만 중간에 타입 B 이거는 보호 기둥이 같이 이제 소성인지가 발생하면서 파괴되는 유형인데 이럴 때는 좀 연속 능력이 더 좋아지죠. 그렇죠? 더 좋아지죠. 이만큼 오니까. 그런데 타입 C는 이상적인 붕괴 조건입니다. 이거는 먼저 소성인지가 거도 담부에서 먼저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최종 파괴까지의 건물 전체의 변형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파괴 형상이 되는 거죠. 파괴 메커니즘, 붕괴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설계자들은 이런 거를 준해서 이상적인 붕괴 메커니즘이 건물에 유도되도록 많이 설계 컨셉을 잡고 또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강제의 또 강중에 또는 재질에 이런 거를 개발할 때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것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SS라고 하죠. SS 강제라고 하고 또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SM 강제라고 하죠.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면 SS제 또는 SM 강제는 항복점의 상한치나 항복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특히 SS제는 없어서 판재 두께가 얇을수록 항복점의 편차가 커집니다. 편차가 커져요. 그래서 이처럼 사용 시 강제의 기계적 성질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설계자가 의도한 내진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가로가 판두께고 세로가 항복점이라 그러면 판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그 판재의 항복비의 편차가 이렇게 큽니다. 편차가 이게 큰데 두께가 두꺼울수록 편차가 작아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 SM355 강제된 경우에도 판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편차가 심한데 그렇죠? 실험을 해보면 어떤 강제의 항복비가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이렇게 두꺼운 강제로 갈수록 편차가 그렇죠? 작아진다.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SN 강제, 건축구조용 강제는 이 편차를 많이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복비에 대한 편차도 그렇죠? 편차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강제에 대한 철골 구조에 대한 그 지진력 저항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 모멘트 골조, 그렇죠? 특수 모멘트 골조는 어떻게 합니까? SN 강제, 이런 강제 못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강제 못 사용하고 SN 강제만을 사용하도록 기준에서는 또 정하고 있죠. 네, 다음은 강제의 재료 역학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예전 동영상 중에서 참고 자료인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간단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것은 예전 동영상, 초창기 때 동영상이 있는데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강제의 인장 실험 이거를 통해서 강제는 어쨌든 인장력이 강하죠. 인장력이 강하고 강하기 때문에 인장 실험을 통해서 강제의 기계적 성질 또는 재료역학적 성질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그림과 같은 인장 실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KS 규격에 나와 있는
1A호 인장 시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호 인장 시편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규격화된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인장 실험을 합니다. 표점거리에 맞춰서 게이지를 설치하고 때로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적 성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의 기계적 성질은 KS에서 정한 인장 실험편을 이용한 인장 실험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계적 성질, 즉 응력 변연도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단면 추승률 등을 평가한다는 거. 이런 거 한번 요 참고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강제의 응력 변형률 관계가 나옵니다. 응력 변형률 관계가. 그래서 아래는 영광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세로는 응력, 힘을 나타내는 거고 가로는 변형률, 그죠? 변형을 나타내는 거죠. 변형률을 나타냈고 그래서 보면 인장 실험을 통해서 응력을 세로축으로 변형률을 가로축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응력 변형률 곡선이 작성되고 이런 응력 변형률 선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의 역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부재의 구조적 성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로 우리는 구조 엔지니어들은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영광에 대한 응력 변형률 선도를 나타내고요. 여기에 보시면 힘을, 여기 세로가 힘이라 그랬죠. 힘을 감에 따라서 이 시편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탄성 구간을 거치죠. 탄성 구간을 거쳐서 직선의 형태로 1차 직선 함수, 직선의 형태로 쭉 늘어나다가 힘이 증가에 따라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비례 한도를 거치고 비례 한도까지는 직선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힘이 증가에 따라 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곡선의 형태를 비선형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 거기에 탄성한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시그마 y 항복점을 지나죠. 항복점을 지나고 항복점을 지난 이후에는 완전 소선 구간이라는 구간을 지나죠. 그래서 힘의 증가 없이 변형만 쭉 나타내는, 그렇죠? 완전 소선 구간을 지나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치편이 인장력을 축방향력을 쭉 받으면 그 45도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전단 능력이 가장 세게 발생합니다. 전단 능력이 세게 발생하고 그 전단 능력이 세게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전단 응력 쉐어 스트레스를 통해서 부재의 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단면 결순으로 인해서 결함으로 인해서 미끄러지죠. 쭉 차례대로 미끄러집니다. 그 미끄러지는 과정이 완전 소선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완전 소선 구간이 지나서 다 미끄러져서 완전히 새로운 부재로 탈바꿈한 순간 이게 H에 도달했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다시 이제 힘을 또 받게 되죠. 힘을 받게 돼서 힘의 증가에 따라 또 변형률이 쭉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강제가 파괴되는 그 시점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강제가 받는 힘들은 계속 증가되죠. 그래서 이 점선을 지능력이라고 그러죠. 지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변형률 경화를 지나는 시점부터 단면이 얇아지죠. 그렇죠? 축소가 되죠. 네킹 형상이 발생하죠. 이게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단면이 원래의 단면보다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런 형상, 실선의 형태의 형상을 보이게 되죠. 그러다가 최대 인장응력을 찍고, 그렇죠? 최대 인장응력을 찍고, 그 다음에 네킹 형상이 심해져서 이게 파단되는 형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형상을 발생을 한다는 내용이 이런 강의 자료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응력 변형 선도에서 여기 항복 강도 시그마 y라는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최대 인장 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기울기가 뭐죠? 이게 탄성 계수죠. 그렇죠? 요 기울기가 탄성 계수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지표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참고 자료에 있는 동영상에 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의 재료적, 역학적 성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강구조 설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참고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제의 강종별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구조형 강제의 표기 방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SS 또는 SM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어쩌면 강종의 명칭이죠. 그래서 SS라고 표현되는 거는 Steel Structure 또는 Steel for Structure.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아병 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SM은 스틸 마린. 이건 뭐냐면 마린이란 뜻은 해양, 수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나온 표기법을 국내에서 받아들인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해양에서 바닷속에서도 용접이 가능할 정도로 용접성이 우수한 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접 구조용 아병 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예전에 SWS 웰딩이 그죠? W 웰딩 약자를 써서 많이 또 표현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SWS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현행 기준은 SM이라는 용어로 용접 구조용 아병 강제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개발된 용접성뿐만 아니라 내진 성능이 우수한 강제로서 건축 구조용 아병 강제. 그래서 SN 강제, 스틸 뉴 새로운 강제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건축용 강제로는 이 밖에 특수 강제로서는 건축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건축 구조용 내화 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FR, Fire Resistance라는 이거 명칭으로서 쓰이고 있고요.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건축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SMA 이것은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아병 강제라는 용어로 명칭으로서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뭐 잘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강제의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3호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강제의 항복 강도를 나타납니다.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데 여기 이제 275가 있고요. 275. 그러니까 275일 경우에는 275 단위는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뉴턴 단위로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그러니까 제곱 밀리미터당의 힘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같은 용어죠. 그래서 항복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보통 3호 강제가 있고요. 3호 메가파스칼인 그 다음에 420, 460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항복 강도를 나타낸다. 또 세 번째 표기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을 나타내고 A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대부분 A입니다. 제한값이 없는 경우 A를 쓰고요.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A를 쓰고요. 그렇지만 추운 지방, 그렇죠? 이런 좋은 강제를 써야 되니까 추상 파기를 방지하기. 이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B도 쓰고 C도 씁니다. 그렇지만 C가 더 좋은 거예요. C는 뭐 0도씨에서 보면 샤르피 테스트가 흡수 에너지가 높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쓰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내후성 등급인데 내후성 강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W라고 표현되는 것은 아병 그대로를 쓰거나 또는 안정화 처리 후 그냥 사용하는 거. 그죠? 이런 걸 W라고 쓰고 있고 P라고 표기되는 것은 일반 도장 처리 후 사용하는 것을 P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맨 끝에 열 처리 종류를 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은 노멀링, 그 다음에 QT, 그죠? 이거는 뭐, 그죠? 큐칭 또는 템퍼링,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쓰기도 하고. 근데 주로 이제 건축에서는 TMC라고 표현하는 표기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열가공, 그죠? 뒤에서 배울 겁니다. TMC가. 이런 열 처리를 했을 때는 여기 TMC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죠? 특별한 열 처리를 하지 않는 강제라고 해서 건축 구조용 강제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요 구조용 강제의 강종별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하고 구조물이 본래의 그 안전한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구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각 구조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강제를 우리는 구조용 강제라고 하고요. 요거는 구조용 강제는 한국 산업표준 KS 코리안 스탠다드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현재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런 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첫 번째 열은 규격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 명칭, 그 다음에 이제 강종들, 실제로 사용하는 강종을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스틸 스트럭처, 그렇죠?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는 국내는 SS275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275는 뭐라 그랬죠? 항복 강도, 그죠? 메가파스칼, 275 메가파스칼을 가진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SM 강제에 많이 쓰인다 그랬죠?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요거는 보통 뭐 275도 있고 355도 있고 420, 460,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A, B, C, D가 있죠. 이거는 샤르피 테스트에 대한 뭐 등급은인데, 보통 건축에서는 A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TMC, 그렇죠? TMC 강으로 제작될 수도 있다,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로 여기 SM355A를 많이 써요. 355A를 많이 쓰는데, 왜냐면 355A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 이상 되는 거, 355를 초과하는 거, 뭐 420이라든지 460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주문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구하기는 좀 어렵고, 주문 생산을 하려면 일정한 양의 또 물량이 확보가 돼야지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SMA제, 이건 잘 쓰지는 않는다 그랬죠. 건축구조용에서는 용접 구조용 내우성 열간 아변 강제라는 게 일단은 케이스에 있고요. 그리고 KDS 구조 기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새로 나온 강제라고 있죠. 건축구조용 아변 강제 SN제, 이거는 SN275, 그 다음에 SN355가 있는데, 275는 샤르피 테스트에 의한 등급이 A, B, C가 있고, 355는 A가 없네요. B, C만 있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밖에도 SN 강제로 H형강을 만들다. H형강을 만들면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SN의 가운데 H를 쫙 집어넣어서 SHN 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말로 건축구조용 열간 아변 형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SHN275가 나오고 있고 SHN355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고강도 또는 고성능의 강제로서 요거는 HSA650이라는 강종이 있어요. 요거는 건축구조용 고성능 아변 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성능이 좋은, 그죠? 가장 비싸겠죠. 이것도 일정한 양 이상 돼야지 이제 주문 생산을 할 수 있는 강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주요한 구조 많이 쓰이는 강종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보면 이런 SS275 지금 설명드렸던 강제에는, 이런 주요 강제에는 설계 기준 강도에 대한 제한값이 있습니다. 제한값, 이게 항복 강도나 또는 인장 강도, 그래서 구조용 강제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또는 설계 기준 인장 강도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강판 두께가 10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KDS 411010에 건축 구조 기준 구조 검사 및 실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안전성을 실험을 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거 10cm, 그렇죠? 되게 후판이죠. 두꺼운 판인 경우에는. 근데 그 100mm 이하인 거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항복 강도고요. 여기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판 두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종류죠. 많이 쓰이는 SS275 일반 구조용 강제 중에서 항복 강도가 275메가파스칼인 거는 여기 보면 16mm 이하는 판두께인 경우에는 여기 275 값을 그대로 설계 기준 강도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판두께가 16mm를 초과하고 40mm 이하일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되나요? 낮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mm를 초과하게 하면 더 낮춰서 여기서 더 낮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장 강도는 그대로 씁니다. 모든 강도가 최대 인장 강도는 판두께에 상관없이 저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여기서 강제로서 SM355만 볼게요. 355 또 볼게요. 그것도 판두께가 16mm 이하인 경우에는 그대로 쓰죠. 항복 강도를 355메가파스칼을 그대로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두께가 두꺼워지면 좀 낮춰서 쓰고 40mm를 초과하면 더 낮춰서 쓰고 75mm를 초과하면 또 더 낮춰서 씁니다. 그렇죠? 강판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설계 기준 강도, 특히 항복 강도를 낮춰서 쓴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SN 강제 건축 구조형 강제죠. 275나 355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그 두께에 대한 제한폭이 좀 다르죠. 40mm까지는 275, 355 그대로 씁니다. 여기 항복 강도를 설계할 때. 그렇지만 40mm를 초과하면 이것도 낮춰서 쓴다.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거 SHN275 이거 SHN35 뭐라 그랬죠? H형강. 그렇죠? H형강인데 SN 강제를 사용한 강제라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두께에 대한 항복 강도에 대한 저감이 없죠. 그렇죠?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인장 강도, 최대 인장 강도는 저감이 없죠. 다들. 그 다음에 여기는 SHN275나 355, SHN355는 두께가 지금 75mm 이하까지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H형강을 쓰는데 SHN 강제를 쓰느냐 또는 SS 강제를 쓰느냐 SN 강제를 쓰느냐를 좀 구조 엔지니어들은 잘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S 강제나 SN 강제는 강판의 두께에 따라서 두꺼운 강판의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저감되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SHN 강제는 강판의 두께에 상관없이 H형강인 경우에는 어떤다? 항복 강도의 감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가격은 당연히 그렇죠? SN 강제, SHN 강제가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을 잘 비교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강종을 선택하는 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두께에 따라서 강제의 설계 기준 강도, 특히 항복 강도가 줄어든다. 설계 시 줄어든다. 근데 줄어들지 않는 강종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인지를 하시고 설계자는 잘 올바른 그 강종을 잘 선택하셔서 경제도 설계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응력도 그렇지만 처짐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탄성계수와 단면 2차 모멘트에 반비례합니다. 처짐은. 그런데 강제의 탄성계수들은 이런 강종이 고강도화 됨에 따라 또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같게 봅니다. 거의 같고 또 같게 설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짐 때문에 부재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 처짐이 사용성 한계 상태 때문에 부재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면 굳이 높은 강도의 비싼 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강제가 또 그렇죠?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영 저항 시스템으로서 중간 모멘트 골조를 써야 된다. 그럼 중간 모멘트 골조로 쓰기 위한 빔은 아니고요. 거더인 경우에는 이건 또 어쩔 수 없이 뭐를 써야 한다? 그렇죠. SN 관계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걸 또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형 저항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용성 한계, 강도 한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절한 강종을 선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보면 여기 그 밖의 강제 HSA 강제 650 또는 SN 강제 중에서도 TMC가 다 붙죠. TMC 강제는 앞에 그 강제들은 요거 이외의 강제들은 강종이 그 두께가 100mm를 초과하면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강제는 8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구조 기준 구조 검사 및 실험에 따라서 또 실험을 해서 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다른데 또 이런 강제들은 장점이 있어요. 80mm 이하로 제한은 돼 있지만 판 두께에 따른 항복 강도의 저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65 그렇죠? 여기 355 그대로 TMC 강은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그대로 쓰기 때문에 TMCP 강을 사용하면 80mm 이하에서는 항복 강도에 대한 저감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인장 강도는 뭐 똑같이 그렇죠? 저감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앞에 강제 이런 것들도 유념을 해서 또 적절한 최적의 강종을 선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냉강 가공제 및 주강의 강종별 분류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고요. 냉강 가공제는 보통 냉강 가공된 두께가 얇은 강제를 보통 말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열간 아변 강제는 뜨거운 어떻게 보면 그 쇠물 같은 거를 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간을 통해서 그렇죠? 쇠를 통해서 뽑는다 그러면 냉간 가공제는 상온에서 그렇죠? 얇은 판재를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이렇게 보이면 두루마기 형태로 그렇죠? 롤 형태로 이렇게 말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뽑으면서 그렇죠? 뽑으면서 아변을 통해 상온에서 열간이 아닌 뜨거운 공간이 아닌 얇은 상온에서 여러 가지 롤을 통해서 접으면서 만든 강제가 냉강 가공제, 냉강 성형 강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강은 보통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당금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두들기거나 뭔가 성형을 해서 만드는 거. 그죠? 이거가 아니라 주강이라고 단조라고 그러죠. 단조라고 하고 이 주강은 이제 주물용 강도는 주조된 그 원형 강간을 보통 주강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냉강 가공제 및 주강 보통 강관이나 뭐 그렇죠? 이렇게 그 냉강 성형 강제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KDS 41310에 건축 구조 기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재질이 나와 있고 여기도 규격 번호가 있고 강제의 명칭이 나와 있고 강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구조용 경량 현강 이거는 뭐 보통 그 냉강 성형 강제를 얘기하죠. 이걸 SSC제라고 하고 강종은 현재 275만 나오고 있습니다. SSC 275만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중도리, 펄인, 그 다음에 띠장에 사용되는 무슨 립, C형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해당되겠죠. 얇은 반째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SS275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이 있습니다. 여기 상부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또 SWH제라고 해서 또 간혹 쓰이죠.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는 SWH275가 지금 생산되어 있고 L이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L이 붙으면 요거 L이 립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립이 보이죠? 테두리에 이렇게 그죠? 테두리에 이렇게 맨 끝부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죠? 입술 모양이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굽혀져 있는 여기 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립이 들어간 H형강에 이거 같은 경우는
프렌지 부분, 상하 프렌지 부분에 붙어 있네요. 립이. 이런 것들이, 이런 L자를 붙입니다. 그럼 이거 같은 SWH275L 뭐 이렇게 붙겠죠. 근데 이건 잘 국내에선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데크 플레이트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강제 간판에는 S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SDP 1, 2, 3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관인데 건축 구조용 탄소 강간, 원형 강간이죠. 건축 구조용 탄소 강간이라고 해서 SNT 강제가 있습니다. SNT 강제. 그래서 SNT 강제는 원형 강간이에요. 원형 강간은 여기 보면 275하고 355가 나오고 있죠. 275, 355 그렇죠? 나오고 있고 요 2는 뭐죠? 전기 저항 용접. 뭐 일레스틱의 약자고요. 요거 A는 아크 웰딩, 그쵸? 아크 용접을 해서 만드는 제조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원형 강간뿐만 아니라 각형 강간도 있겠죠, 그쵸? 각형 강간을 건축 구조용 각형 탄소 강간이라고 해서 SNT에서 SNR, R을 붙입니다. 리탱귤러의 약자인가요? 그쵸? 그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각형 강간을 또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 SNRT는 2952가 나고 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레스틱 웰딩 그쵸? 전기 저항 요접한 거. 그 다음에 SNRT 275가 있고요. 275는 A 아크 웰딩 그쵸? 그리고 3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건축 구조용 탄소강간, 각형 탄소강간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요거 최근 그리고 지금 그동안 썼던 일반 구조용 탄소강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예전에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요 부재로 쓸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가 없죠. 용접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접이 들어가는 그 부재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다 이런 SNT나 SNRT를 사용하고 있죠. 사용할 수밖에 없고 참고로 한번 냉간 가공제나 또는 주강 탄소강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호를. 그래서 보면 이런 냉간 가공제나 주강들에 대한 이것도 설계 기준 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두께에 따른 항복 강도에 대한 제한이 이거는 좀 없죠. 보면 그죠? 여기 보면 SSC275 그 다음에 SWS275회 같은 경우에는 판 두께가 얇으니까 2.5mm에서 6mm까지 생산이 되는데 특히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게 그죠? 이게 해당되고 1번의 주석을 보면 SWH는 판 두께가 12mm까지 생산이 되고 있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6mm까지 요 밑에 SWH275는 12mm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275 값 그대로 그죠? 두께로 왜냐면 또 두께가 얇잖아요. 얇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NT275, SNT355 원형 강관이라 했죠. 원형 강관. 그 다음 요것도 두께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5mm에서 40mm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 여기를 보면 SNRT 2952의 판재는 22mm 이하로 생산이 되고 있답니다. 참고로.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항복 강도의 두께에 따른 항복 강도의 저감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각형 강간 SNRT 275A, SNRT 2952, SNRT 35A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죠? 66mm에서 40mm까지 생산이 되고 있고, 그죠? 생산이 되고 있고, 요 얘기가 요 얘기네요. 그죠? 요 얘기도 포함되네요. 그리고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항복 강도에 대한 저감이 없습니다. 그죠? 저감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인장 강도는 뭐, 다른 강조과 마찬가지로 두께에 대한 저감이 없고,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용접하지 않는 부재에 사용하는 강제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강제를 사용하면 용접하면 안 돼. 용접하는 부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요 부재에는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용접하지 않는 부재에 사용되는 아변 강제 또는 냉간 가공제, 주철, 주강 또는 단강, 얘는 마찬가지로 케이스 규격에 맞게끔 설계하도록 구조 설계 기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강제들은 보면 SS제 중에서도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들도 강도가 높은 거, 그렇죠? 강도가 높은 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접을 하는 부재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치로는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많이 사용했다는 일반 구조용 탄소강간 SGT라고 하거든요. SGT. 이거는 현재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SGT 275나 SGT 35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접하는 부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주요 골조에서는. 챙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구조용 각형관관 SRT라고 합니다. 이것도 SRT 275와 SRT 35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용접하는 부재에는. 그리고 탄소 단강품이 있는데 이건 SF라고 합니다. F는 여기 보면 여기 단조품을, 그죠? 포기인스, 그죠? 포기인스라고 부르는데 단조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뜨겁게 열간으로 해서 성형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것도 SF490A와 SF540A가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용접을 못하는 거죠. 그죠? 용접을. 그래서 뭐 이런 용접을 하지 않는 부재에 사용하는 메인 골조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용접하지 않는 부재의 경우에는 2차 부재에는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감재를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퍼링이나 거스 같은 2차 부재에는 그래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메인 주 골조, 주요한 구조 부재에는 현재 구조 기준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접하지 않는 부재에 사용하는 이들 부재는 여기 항복 강도, 특히 설계 기준 강도에 대한 제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요 부재만 살펴보면 여기 항복 강도가 있고 인장 강도가 있고요. 그렇죠? 인장 강도는 뭐 그대로 다 쓰는 거고 저감이 없고, 그런데 이것도 SGT 275, SRT 275는 그대로 씁니다. 이것도 저감이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40mm 이하까지만 쓰고 있고요. SGT 355, SRT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죠? 뭐 단조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또 두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40mm를 초과하는 건 나오지가 않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게 일반 구조용 탄소강간, 그래서 SGT라고 했죠. 원형강간. 이런 것들이 용접이 이제 불가해요. 그렇죠? 용접이 불가하는데 또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러면 현장 용접만 불가능하고 공장 용접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정밀 시공이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뭐 의견은 뭐 다를 수가 있죠.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현장 용접뿐만 아니라 공장 용접도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들이 많은 철강협회나 이런 데 이제 질의회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변은 현장 용접뿐만 아니라 공장 용접조차도 SGT 강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냉간 가공제나 또는 탄소강간은 어쨌든 현장 용접뿐만 아니라 공장 용접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 의해서 용접 접합되는 강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얘기했듯이 SGT를 적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한다? 현실적으로 냉간 강국성이나 용접성 또는
두께, 허용차 등 품질이 우수한 뭐를 써야 된다? SNT. 건축 구조용 탄소 관광 SNT를 그쵸? 적용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스페이스 프레임의 경우인데요. 스페이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용접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 용접이 되는 거죠. 공정 용접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요 강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SGT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그죠? 이슈가 되면 이것도 안 된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이것도 공장 용접을 하더라도 예, 이거는 SNT 강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답변이고요. 그죠? 전문기관의 답변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각 강종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 SS재, 그쵸? 스틸 스트럭처를 살펴보면 SS재는 기계적 성질에 중점을 두고 제조되는 반면에 용접성은 특별하지 고려하지 않은 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판두께 22mm 이하에서는 용접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용접 구조에도 사용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이고 그렇지만 한냉지 아까 샤르피 테스트 충격 필요한 거 있죠. 이런 데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약하죠. 그리고 조립보는 용접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용접을 통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용접 구조용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 SS 강제의 기계적 성질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강제의 두께별로 항복 강도, 그렇죠? 항복 강도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항복 강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SS235, SS275, 그렇죠? SS315, SS410, SS 뭐죠? 450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그죠? 실무에서는 요게 그쵸? 요거 SS275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SS275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연신율 제한이 있고요. 그쵸? 연신율 제한이 있고 그리고 항복 강도는 두께에 따라서 저감되고 있고 그래서 SS275는 용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용접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SS275 강제에 대한 용접 가능 여부에 대한 거는 보면 이제 코드를 보면 KDS 14310호의 공통편의 강구조 설계 일반 사항에 대한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SS 강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KD 그러니까 코리안 스탠다드 D3503 강제 적용은 비용접 부재에 한정한다. 다만 판 두께가 22mm 이하의 가설 부재, 가설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나 2차 부재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2차 부재로서 용접 구조용 강제 입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접 시공 실험을 통해서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편에는 용접용으로 못 사용하는 거죠. 가설재나 그렇죠? 가설재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건축 구조 설계는 시설물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KDS 413000의 시설물편에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 의하면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제의 재질 규격에는 SS 중에서 315와 410은 못 써요. 그렇지만 요거가 제외돼 있어요. 이치로 하나가 싹 빠져 있어요. 그 이에 대해서 공통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2절은 강구조에 적용하는 강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기준, 건축이죠. 시설물 기준에서 강제의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시설물 기준의 재료 규정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기준 건축에서 사용하고 있는 SS275는 시설물 기준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SS275의 용접부 적용은 가능하다. 그렇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게 나왔을 때는 엔지니어 또 많은 분들이 또 SS275는
용접하는 부재에 사용할 수 없다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구조 전문가들조차도. 그렇죠? 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에서는 일단 공통변을 따르기 때문에 SC275가 용접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죠. 그렇지만 건축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SN 강제,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라고 해서 스틸 마린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열간 아변 강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뿐만 아니라 교량, 선박, 차량, 석유 조정고 등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용접성이 우수한, 그렇죠? 용접을 고려한 선분을 조정하여 제조한 강제로 기계적 성질이에요. 4개로 나눠져 있어요. 4종류로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A, B, C, D. 그렇죠? 그래서 화학적 성분 및 인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인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샤르피 충격 실험에 의한 흡수 에너지 규정에 따라서 A에서 D까지 그리고 4종류의 등급이 있으며 A, B, C, D. 뒤로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충격 특성이 우수한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KS 한국 코리안 스탠다드 공업 규준이 있고 GIS 일본 규준, 그 다음에 미국의 SSTM 규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GIS 규준하고 거의 같죠. 그래서 GIS 규준을 따랐다고 했죠. 그렇죠? 명칭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GIS 규준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개발돼서 최근에 이제 개발돼서 많이 사용하는 건축 구조용 강제, SN 강제, 스틸유. 그것도 일본에서 왔던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 건축 구조물 전용 강제로 규격화된 요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KSD3861로 규격이 제정돼서 내진 관련된 성능이 보강된 건축 구조의 아변 강제를 뜻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KDS 4131 상봉에 보면 특수 모멘트 골조 또는 중간 모멘트 골조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쓰는 경우, 그렇죠? 강제를. 그 다음에 특수 중간 가세골조, 편신 가세골조, 그 다음에 자굴 방지 가세골조, 특수 강판벽에서는 내진성이 뛰어난 강제인 뭐를 쓴다? SN 강제나 SHN. 그렇죠? H형강 중에서 그렇죠? SN 강제로 만든 거 또는 TMCP 강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 모멘트 골조 이상인 골조는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조에 해당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죠. 뭐에만? 진력 저항을 하는 겉어에만. 빔은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 SN 강제의 내진 성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항복 강도의 편차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이 상한값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SN 강제는 항복 강도의 상한치와 하한치를 동시에 규정해서 항복 강도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뢰성, 설계 강도와 관련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항복비의 상한치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항복비를 어떻게 보면 이치로 항복 강도 270에서 355 메가파스칼까지는 80% 이하로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초과되는 거 420 메가파스칼 이상 강제는 85%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소성 변형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탄소 당량 상한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SN 강제는 SNM 용접 구조용 강제와 같은 탄소량 규제뿐만 아니라 탄소 당량 규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0.45% 미만,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용접 성능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르피 충격 에너지한 최소값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격치가 보존된 강제로서 인성이 향상된 강제로서 강제의 에너지 흡수 능력이 안정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SN 강제는 기본적으로 SN 강제의 B급 충격치 0도씨에서 27줄을 충격치를 보증하여 인성 측면에서도 신뢰성 있는 성능을 나타내는 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TMCP강, 이거는 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 방법이죠. TMCP강은 열간 아병 시 가열, 아변, 냉각 조건을 조절하여
강의 스틸의 인성과 용접성을 향상시킨 강제입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이 아변 최종 단계의 아변 온도를 관리하는 제어 아변과 최적의 냉각 속도 제어로 그래서 냉각 속도로 강제의 냉각하는 제어 냉각을 병행하는 강제요. 그래서 품질이 우수한 강제로 인정받고 있고 이 TMCP는 제조 방법을 의미하고 그렇죠? 이러한 제조 방법으로 제작된 강제를 우리는 TMCP 강이라고 TMCP 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TMCP 강은 주로 이제 그 고층이나 초고층 또는 대경관에 그 힘을 많이 받는 보통 기둥이나 이런 데 쓰이거든요. 기둥 부재에 대형 박스 컬럼이나 뭐 대형 H형강 컬럼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경강 공간에 트러스 구조, 그 다음에 플레이트 거더 이런 데 많이 적용하고 있고 국내 적용 사례는 포스코 센터 그리고 ASEM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저도 이제 관여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다음에 부산 신청사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TMCP 강제의 품질 특성을 살펴보면 금속 조직 제어, 저온 변태 조직 형태로 보통 강제보다 두께가 40mm 이상에서 항복 강도가 우수한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건축 구조물에서 두께에 따른 항복 강도, 설계 기준 강도에 감소 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두께 40mm 이상에서 SM355는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그렇죠? 줄이죠. 저감시켜서 30메가파스칼로 저감해서 쓰는데 그렇죠? TMC를 쓸 경우에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용접성이 우수하며 고능력 용접이 가능하고 항복비가 80% 이하로 규제되어 연성능력이 우수한 강제로 인정받고 있고요. 모재와 용접부의 역학적 성능이 우수하고 변형 교정을 위한 선상 가열 후에도 재질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또한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TMCP 강제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보면 탄소 당량,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용접 균열 감수성 지수 조성, 그죠? 이거에 대한 또 제한들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건 뭐죠? 항복비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충격, 샤르피 테스트에 대한 충격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엄격한 거죠. 그죠? 이런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 TMCP 강이 좀 혜택을 또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되는 강제 중에서 가장 고강도 강제, 고성능 강제 이게 보면 HSA 650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건축구조용 고성능 아변 강제. 그렇죠? 이게 저희가 설계했던 하위구조가 설계했던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쓰였다고 했죠. 그래서 메가구조.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메가구조라는 동영상 자료를 또 보시면 이와 같은 또 얘기가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HSA라는 무슨 뜻이냐? 하이 퍼포먼스 스틸 포 아키텍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HSA라는 약자를 따서 HAS 강제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그래서 건축용 고성능 강제. 그래서 인장 강도가 650이 생산된 650은 항복 강도죠. 그죠? 최소 항복 강도. 여기 근데 인장 강도는 최저가 800입니다. 800메가파스칼. 그래서 이렇게 확보되고 있으며 용접성과 내진 성능이 우수하고요. 강제를 어떻게 보면 물량을 감소할 수 있죠. 고강도 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시공 중에 양중 부하를 또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강제. 그래서 서울대 강정도서관은 100m가 넘는 그래서 엇갈린 메가 트러스로 그리고 또 메가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강도 강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재의 내력이 커가지고 필요했으며 그 다음에 시공 중에 거기도 시공 방법이 남달랐다고 했죠. 리프트 확공법과 슬라이드 공법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재를 가급적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여기 참고 자료 반드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HSA 650의 재료적 성질, 그죠? 항복비 제한, 최저 항복 강도는 650, 인장 강도는 최저 800, 두께는 100까지, 100mm까지 생산되고 있고, 뭐 샤르피, 충격계수, 연신율, 탄소당량, 감수성 지수 다 이렇게 제한이 돼 있죠. 철저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M420TMC나 SM460TMC에 비해서 항복 강도가 40% 이상 높고요. 그 다음에 용접성과 내진 성능이 우수하고요. 그래서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재의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강제 물량을 절감시킬 수 있고 운반 및 양중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롯데월드 타워 거기에도 아울리거액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한 500톤 정도, 여기 관정도서관은 한 2000톤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자료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강제들은 판 두께별로 어떤 항복 강도가 저감이 되고 있죠. 한번 살펴볼 필요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 SS 강제나 SN 강제 같은 경우는 판 두께가 그죠? 60, 40, 75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항복 강도가 저감하고 있다. 그렇죠? 이에 비해서 SN 강제는 그렇죠? 그 다음에 HSA650 TMCP 강제는 800까지 80mm까지 강도 저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이거 사실은 SHN 강제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앞에서 내용한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구조 설계에서는 H형광 같은 경우에는 프렌지와 외부의 두께가 차이가 있죠. 프렌지가 보통 두껍고 외부가 얇고 상대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프렌지와 외부 항복 강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강도 산정 시 아변 H형광은 프렌지와 외부의 구분 없이 프렌지의 항복 강도를 적용하는 가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강구조 설계 기준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으로 두꺼운 게 강도 저감이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 책에서는 단 조립 H형광, 플레이트 거더, 그죠? 이런 조립 형광은 아병 형광과는 달리 외부와 프렌지와 외부를 구분하여 각각의 강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표가 많이 사용하는 그죠? 건축 구조용 강제로 많이 사용하는 SS275, SM355, SM355, SN275, SN355 그리고 SHN도 속하죠. SHN, H형광. 그 다음에 관정도서관에 썼다는 HSA 650, 그 다음에 그죠? 그 TMC 355 TMC. 이거 많이 쓰는 게 그 이상 되는 거는 주문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TMC도 물론 주문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강제를 구하려면 355 이하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예, 좀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한번 강종 오늘 그 건축 구조용 부재, 건축 구조용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렇죠? 많이 됐던 강제의 종류나 그 강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